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의료 차질 사태는 언제 끝날지 현재로선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정반대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비상회의를 열고 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시 뒤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정부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전수 확대 의료체계 붕괴한다! 붕괴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전국에서 모인 400명 의사가 함께 둘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대란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비상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은 의료비를 폭증시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거라며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어떠한 겁박에도 굴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집단 행동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면서도 투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지켜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의 고집을 툭 짜낼 경우에 마지막 뭔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며 대통령실 앞까지 가도 행진을 했습니다. 의협은 다음 달 3일 여의도 공원에서 총걸기 대회를 열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의료 대란이 올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걱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이어 의대 졸업생까지 무더기로 인턴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교수들과 전임의까지 의료 현장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 환자가 사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입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파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응급실 치료만 보고 이번에 오늘 전공의 파업 엿새째인 오늘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술 취소 등 피해 사례도 190건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의료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 전공의가 될 전국 의대 졸업생들마저 무더기로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인턴 86명과 32명이 각각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제주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에서도 잇따라 인턴 임용 포기자가 나왔는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전임의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빠진다는 것이 확정됐으면은 방안도 논의 중일 수도 있고 한데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지장은 있을 수 있겠죠. 일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큰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6일째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며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상희 기자, 오늘 병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서울 아산병원은 평소 대비 30에서 40%의 수술 일정을 연기하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보다는 한산했지만 한때 비어있는 병상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오늘 하루 종일 응급실 가용 병상이 절반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남은 병상이 1개고 서울대병원은 남은 병상이 없는 등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 필요했던 의사층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진료 차질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상황은 더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대한의협에 이어 오늘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한의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 이미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증원 규모를 정하였고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전제로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불법을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정원에 대한 규모나 앞으로 의료 체계를 바꿔나가는 노력 이것은 지금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놓고 예. 모든 정책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읽히는데 강경이라기보다는 예. 저희한테 좀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네. 취소, 네. 대규모의 예.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체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지금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그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제 의협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네. 정부에서는 28차례 그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의협은 거짓말이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반론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28번 만난 게 사실이고 특히 5차, 8차, 10차 그리고 20, 21, 22, 23차까지 요거는 다른 거 말고 의대 정원만 가지고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저희들 TV 토론도 한 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만 반복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의사들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의사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각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과학적인 어떤 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예. 그런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된 것을 본인들한테 한 번도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집단 행동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회에 의협 추천 인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정심사나의 전문위원회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보정심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고 보정심 본위원회에 의협, 병협 이런 다 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논의가 안 됐다는 것도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불법에 대한 원칙 대응을 먼저 강조를 하셨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의료 차질 네. 그런 일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료 공백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예.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예, 지금 저 환자들이 예약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적응이 돼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큰 병을 가지 않으시는 그런 협조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잔존하는 의료진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저희가 비상진료 대응 체계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상급병원에 큰 대형 병원에는 기존에는 50% 정도는 지역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50% 정도가 중증응급에 해당하시는 환자분들인데 네. 그래서 잔존 있던 이 인력을 가급적이면 이 중증응급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금 개편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외상센터의 인력들도 다른 쪽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요. 입원 전담 전문의에 대한 규제도 풀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현재 지금 그 대형 병원들이 그 중증 응급 분야에 좀 그 포커싱을 해서 기능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강화된 대책도 만들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네. 지금 물론 여론은 의료계에 좀 다소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사태가 사실은 반복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환자들의 위급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뒤로 물러섰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의료계가 실력 행사부터 먼저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습된 결과이다. 반드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국민들께 정부로서는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병은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들을 좀 주로 이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정부는 최대한 비상진료 체계를 강고하게 유지를 해서 큰 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가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열어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차관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인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구 현역인 의원 5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 간 3파전으로 이목을 끈 서울 양천 갑은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발표된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충북에선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의원이 충남에선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청권이 많았던 1차 발표에선 지역구 현역 5명 모두 승리한 셈인데 공관위는 공정한 평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19개 지역 중 결선을 치르는 곳은 서울 양천갑과 경기 광주을 두 곳으로 양천갑에선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 간 결선 투표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과 전직 의원이 맞붙은 서울 동대문갑에선 김영우 전 의원이 공천 티켓을 따냈고 충남 홍성 예산은 사선 홍문표 의원의 불출마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수석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은 경선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느 정도의 텃밭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은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개봉부터 합산 과정을 후보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경남 재선인 이달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후보와 대리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명한 공관위원장에게 봉투를 전달합니다. 지역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가 저장된 USB가 담겨 있습니다. 성폭을 조사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공관위는 결과 개봉부터 가점과 감점 적용 등 모든 과정을 후보들에게 공개했는데 경선 집계 과정이 후보들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USB를 바로 개봉을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개별 후보나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공관위는 4차례에 걸쳐 후보자 확인 서명까지 받았는데 후보 2명은 당원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절차를 다 공개하고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2분 정도는 서명을 안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 제기 들어오면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공관위는 또 발표가 보류된 지역에 대한 공천심사도 진행했는데 서울 강서을의 지체 장애인인 박마루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의 이달곤 의원은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 지역구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민 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7번째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21곳 중 17곳은 단수 공천, 4곳은 경선에 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친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고 비명계 의원 지역구만 경선에 붙여져서 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핫코너라는 표현을 쓰며 경선 지역 4곳을 발표합니다. 핫코너 경선 지역입니다. 대전 대덕은 박영순 의원과 박정년 최고위원이, 광주 서구갑, 대전 대덕구, 경기 고양시 정,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2인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4곳 모두 현역 의원이 비명계로 분류된 지역구입니다. 그중 송갑석, 박영순 의원은 각각 현역평가 하위 20%, 10%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수 공천을 한 17곳 중엔 친명계인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포함됐고 당초 공관위가 경선 원칙을 내세웠던 호남에서도 당 총선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이계호 정책위의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명계만 전부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지적에 공관위는 특별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이름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재까지 지역구 253곳 중 160곳, 약 63%의 지역구 공천 심사를 진행했는데 현역 단수 후보 중 약 53%가 친명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전국 14곳에서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 무효와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공천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최근 지도부 내 갈등 문제를 논의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비명계 현역을 뺀 여론조사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를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 1차 경선 탈락자 김수흥, 이형석, 조우섭 의원은 경선 무효를 주장했고 서울 은평을 현역 강병원 의원도 친명계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과의 경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부당한 공천이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 그런다면 결코 우리는 이번 22대 총선 승리할 수 없고. 당 관계자는 배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며 경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도 공천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밤 8시엔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친명계 주도의 공천에 문제 제기를 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참석해 갈등 봉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친문 지역구의 경선 결과에 대한 논의 등 공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친문계 원외 조직은 홍 원내대표가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사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략선거구를 비롯한 예민한 지역구들의 공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계파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안 뒤쪽에 커다란 타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버스 앞 유리창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오늘 버스 전용 차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버스가 1차로를 가고 있는데 그게 운전석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바퀴가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새벽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 눈썰미에 딱 걸렸습니다. 차 없는 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걸 의심스럽게 본 경찰관이 멈춰 세웠더니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두 손을 모은 채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관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A씨 차량을 수상해 여겨 곧바로 멈춰 세웠습니다. 시속 20km 정도로 느리게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차들이 약간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A씨는 붙잡히기 전 400m 떨어진 곳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도 있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이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용산구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차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요. 나는 운전 안 하고 조수석에 잠깐 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갑자기 운전을 시도했고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요즘처럼 눈과 비가 많이 온 뒤 갑자기 날씨가 풀리면 도로 아스팔트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유독 더 많이 생겨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크게 덜컹거립니다. 경기도에서 국도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은 큰 충격을 받고 바퀴가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쿵 하면서 거의 핸드폰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보니까 이제 바람이 싹 빠져 있다라고 차 안에서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로 위에 움푹 패인 포트홀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지난 21일엔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올 들어 서울 시내에 신고된 포트홀은 6,600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골목길에도 차량 바퀴가 지나는 경로를 따라 도로가 갈라지고 패여 물 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포트홀은 도로 틈새로 스며든 눈과 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면이 약해져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해빙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좌우로 흔들리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일 경우에는 앞차고의 거리를 충분히 띄고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포트홀을 발견했을 땐 핸들을 급하게 꺾지 말고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인도를 요청하는 국제적 범죄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도영 전 테라폼네스 대표 얘기인데요. 이 권 씨를 어디에 보내느냐를 두고 몬테네그로 전현직 장관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먼저 권도영의 코인 사기 행각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 스탠퍼드대를 나온 권 씨는 지난 2018년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며 코인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1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홍보하며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상당의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자 회사를 접고 도피했습니다. 권 씨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지난해 3월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 직후에 한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행이 결정이 된 거죠? 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는 즉각 한국에 보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소국인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몬테네그로 여야 간 갈등도 한몫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서로 상대방이 권 씨의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 정부 법무장관의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씨 국적이 한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 직후 밀로비치 현 법무장관은 코바치 전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권 씨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줬다고 옥중 편지를 보내서 당시에 정계가 술렁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권 씨는 왜 미국을 가기 꺼려하는 겁니까? 네,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의 처벌이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예. 미 법원은 폰지 사기로 유명한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다단계 금융사기범 앨런 스탠퍼드에겐 징역 1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우리 법원은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펀드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1조 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IDS 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더 낫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변제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네, 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피해 구제보다는 권 씨가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 팔던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생태계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산 자파와 가전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임정훈 씨.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기존에 팔리던 물건이 알리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입은 좀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매출에도 1-20% 정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좀 입고 있는. 임 씨처럼 중국 제품 구매 대행을 하는 영세 업체들은 수천 곳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폐업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버텨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예 그냥 바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할인과 무료 배송에 쏟아붓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국내 구매 대행 사업자가 올린 사슴뿔 액세서리 진열대를 쿠팡에서는 6,9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 알리에서는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328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리의 국내 사용자 수가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중국 도매업체 1688닷컴도 국내 상륙이 예정된 상황.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는 존폐가 결정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에 국내 영세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AI 열풍을 타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세계 갑부 대열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만인 미국계로 차별받던 이민자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만들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AI 황태자로 불리는 젠슨 황의 최수영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공식 행사 때마다 입은 검은색 가죽 재킷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주입니다. The AI factory would develop the software for this car. This car would of course go through life experience and collect more data. 대만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젠슨 황의 학창 시절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과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방과 후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 매진한 끝에 스탠퍼드대를 졸업했고 이듬해엔 두 친구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레스토랑에서 엔비디아를 설립합니다. And what if we gave it the benefit of running 3D graphics programs? She said, why don't you go get a job? 엔비디아는 1999년 처음으로 선보인 GPU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는 젠슨 황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됐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은 80%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출시하는 AI 전용 반도체 칩은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졌고 미국의 어떤 투자 분위기를 보면 AI 쪽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말 오픈 AI의 챗 GPT로 시작된 생성형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만 3배 이상 치솟았고 올 들어 59% 급등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지 시간 23일 장중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젠슨 황의 재산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순자산은 하루 사이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가량 불어난 682억 달러로 그는 30년 만에 세계 20대 부호 반열에 올랐습니다. Our technology is advancing at exponential rates. If you want to climb up an exponential curve, you better be looking ahead of you, not behind you. 차별받던 이민자 2세에서 AI 황태자로 부상한 젠슨 황의 성공 신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텃밭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해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는 평가인데요. 헤일리는 사퇴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바이든 해고 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승리했습니다. We're going to say, Joe, you're fired. Get out. Get out, Joe. You're fired. 트럼프는 59.8% 득표율로 헤일리 전 대사와 20%포인트 넘는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헤일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하며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I like what he did in the last presidency. The economy was going well. We had control of our borders. 트럼프는 이로써 5연승을 거머쥐며 사실상 대선행을 굳혔습니다. 반면 헤일리는 자신의 득표율도 적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전국 16개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다음 달 5일 슈퍼 화요일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headed to Michigan tomorrow. And we're headed to the Super Tuesday states throughout all of next week. 헤일리의 사퇴 일축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변수와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흔드는 이수진 의원의 입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 탈당을 한 이수진 의원이 옆 지역구 의원이 뒷돈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작갑 국회의원이라고 칭했는데요. 동작갑 의원은 현 민주당 공관위의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죠.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이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네, 김 의원은 당 후보 검증위 위원장도 맡고 있죠. 그래서 이 의원은 검증위에는 알릴 수 없었고 당 대표실에다가 알렸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검증위로 돌아갔다면서 사실상 김 의원이 셀프 검증을 한 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근데 확인이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도 의혹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의원 측은 이 진술서가 있다면서도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를 썼다는 2명에 대해서도 누구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김병기 의원에게 오늘 입장을 물어봤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당 대표실도 해당 의혹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공천 탈락 뒤에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는 이 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의원은 친명계 아니었습니까? 컷오프 된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이 이 대표적인 한강벨트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에 서울 지지율 추세 등을 봤을 때 이수진 의원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전 장관 등의 전략 공천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수진 의원의 폭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다면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데 이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을지 의아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공천 탈락에 대한 보복성 폭로에 더 가깝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야당 흔드는 이수진 의원의 입의 느낌표는 이수진식 감탄고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이 의원은 스스로 의정 활동도 잘했고 지지도도 높았다고 하지만 정작 이 의원에 대한 그간 이 언론의 평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시라고요. 비꼬는 겁니까? 제 질문이 웃깁니까? 이수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성 폭로라는 평가가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의원 스스로 지난 4년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후보 발목 잡은 커피입니다. 네, 지금 사진이 커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커피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커피가요, 바로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의 김진용 예비후보가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던 커피입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공관위는 당초 이 김 후보를 포함한 3인의 경선을 발표를 했다가 김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경선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이 상당한 객관성이 있다 판단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하게. 그러게요. 그 가격이 궁금한데 얼마짜리 커피길래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행 선거법상 출판 기념회 참석자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이 해당 커피를 한 잔에 990원, 1,000원 이하에 구매했고 49만 5천 원의 대금 지불 내역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관위에도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측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언뜻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선관위가 그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왼쪽이 후보가 커피를 구매한 카페에서 9,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에서 제공한 99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병이죠. 후보 측은 병만 같을 뿐 원두가 다른 커피라고 주장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800원짜리 커피를 제공한 걸로 판단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또 아주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뿐만이 아니겠죠? 네, 전국에서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충남 선관위에서는 종친회에서 예비 후보를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교통편 등을 제공한 사례, 또 대전에서는 예비 후보의 지인이 아파트 행사에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례 등 전국적으로 12건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비슷한 사례가 더 많아질 텐데요. 예비 후보 본인이나 이 가까운 가족이 아니더라도 향후회나 동호회 또 기타 관련자들이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를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후보들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후보 발목 잡은 커피의 느낌표는 준법은 공직자의 제일 요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해당 예비 후보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로서는 이 커피 가격이 공천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작은 위반도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른 후보들도 새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홍 감독에게 5번째 은곰상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The Silver Bear Grand Jury Prize goes to A Traveler's Needs by Hong Sang-soo. 프랑스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을 맡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 여행자의 필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입니다. 홍 감독은 심사위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좌중을 웃게 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 saw in the film. I'm curious too. 홍 감독은 그간 프랑스 칸 영화제에도 여러 차례 진출했지만 주로 베를린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20년 도망친 여자가 감독상을, 2021년 인트로덕션이 각본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소설가의 영화가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하면서 은곰상만 총 5번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매혹적인 작품, 이 작가 감독의 장난기 섞인 불가해함이 잘 드러나는 영화라고 호평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운데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예술적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기 때문에 홍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는 올해 상반기 국내 개봉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2월의 마지막 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렸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추가로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 2에서 7cm, 동해안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8도, 청주와 대전 9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손자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던 할머니는 가르치는 사람과 아픈데 낫게 해주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지난해 말로만 듣던 치통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밤늦게 진통이 시작되더니 고통을 참느라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더군요. 다음 날 어금니 신경치료를 해준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에 가깝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들을 신뢰하고 대접합니다. 그런 의사들이 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본인들 주장을 하니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매일 전해드리는데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부도 조금 유연하게 나서고 이제는 의사들도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서로 대화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